근데 그런 걸 정하기 전에 먼저 뭘 정할 거예요? 뭘 살까를 정할 거 아니에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젊은 사업인 거죠. 지금 떨어져도 별로 갖다가 안 하죠. 왜? 빅텍이 미래를 보고 지르고 있잖아요. 이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때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산업군은 할 수 없이 기술주 산업군이에요. 왜냐하면 이 주식의 밸류에이션은요, 그 테슬라가 왜 지금 그 가격을 갈 수 있었느냐? 지금 그걸 못 버는 건 아시죠? 지금 버는 돈으로 테슬라 가격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년 뒤에 올해 테슬라가 100만 대 팔 걸로 생각해요. 거의 100만 대 좀 못 되는데. 그렇게 보고 한다, 계산을 하고, 내년 뒤에는 100만 대가 아니겠죠? 그냥 똑같이 100만 대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2년차, 3년차에 기대하고 있는 판매 대수에서 나오는 이익을 여기다가 할인해가지고 지금 테슬라는 그래서 8만 불여도 돼. 그러니까 지금 얼마죠? 8,000불인가? 아니다. 800불여도 돼. 분할했으니까. 800불여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논리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1년 차에 100만 대 팔 거고 2년 차에 300만 대 팔 거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테슬라는 요 일반 자동차 기업은 자동차 판매 대수에다가 그러니까 빼기 비용을 하면 나오거든요. 이익이. 테슬라는 옛날 일반 자동차 산업이 아니야.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고 나서 버는 게 더 많아. 전기차를 한 대를 판 다음에 FSD라고 해서 자율주행 기능 업데이트하는 값으로 10,000불씩 받아. 그 다음에 테슬라 보험 팔아. 자동차 회사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익이 따져봤더니 대당 한 2만 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 자동차 회사는 올해 100만 대 팔아? 내년 대 300만 대 팔아? 이렇게만 딱 계산해서 역산하면은 올해 얼마인지 나오거든? 근데 테슬라는 100만 대가 문제가 아니고 팔고 나서 버는 돈이 더 크니까 그걸 역산했더니 지금 800불이 정당화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왔어요? 몇 년 뒤잖아.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 그럼 기간이 들어갔을 때 여기에 가장 많이 개입되는 게 금리라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여기 할인율이 확 높아지면서 이익이 확 줄어든 걸로 계산돼요. 금리가 낮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5년 뒤나 지금이나. 왜? 금리가 별게 없으니까. 컨셉은 아시겠죠? 그래서 저금리 상에서 기술주가 올라가는 기반이 탄탄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나고 금리가 올라가도 기껏해야 몇 프로 못 올라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빅텍들이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금리는 쉽게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 봤자 1%? 그럼 할인율이 좀 깨져도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이익을 내는 데들은 안 흔들려요. 테슬라는 아직 증명 못해요. 왜? 단출해요, 아직. 계산법이 틀렸을지 맞았을지는 지나간 2, 3년의 계산법은 맞았어요. 누가? 키오시오드가 맞았어. 지나간 2년은. 왜? 금리도 완전히 낮았고 정말 점유율상으로 100만 대를 생산해내는, 그 다음에 전기차 시대를 확 끌어오는 일을 테슬라가 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3년 뒤도 그럴지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아직 증명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볼 수는 없잖아. 현대차랑 똑같이 못 봐. 현대차는 바로 계산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현대차는 금리 올라간다고 떨어질 요인이 작아. 뭐 위협적인 금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테슬라는 금리에 민감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 한국의 바이오주는 그런 식으로 인해서 주가 계산이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올라갈까요? 실제로 수익성이 증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팩트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테슬라와 애플, 아마존은 달라요. 본질적으로. 왜냐면 아마존은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실적으로 확 증명해버렸죠.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으로 뒤에 있을 이익도 끌어와서 평가를 하는 부분인 회사가 있고요. 네. 전체인 회사가 있잖아요. 전체인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최근에 상장한 회사들. 팔란티어라든지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뭐 이런 아주 기술주들 상장했는데 바로 더블 평가받은 것들.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증명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모두 의심하는 구간이 들어갔을 땐 얘들은 어쩔 수 없이 낮게 평가받을 수 없죠. 밖에 없죠. 하지만 같은 기술주지만 아마존은 기다려. 한 분기 내에 증명해 줄게. 실제로 실적으로 증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실물이 존재하니까. 이미 산업 기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작년도 연말에 기술 빅텍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확 드러내버렸죠. 구글 같은 데 실적 그냥 확 증명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의심 구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한 분기는 의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분기 동안 뭐 금리가 높아지니까 기술주 평가가 나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분기가 지나면 실적으로 확 보여줘 버린다고. 테슬라는 어때요? 못 그래요. 100만 대가 아니라 300만 대 팔았는지는 올해 1년이 끝나야 증명되거든. 그렇잖아요? 네. 결국 시간이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네네. 얘들은 바로바로 실적으로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조금 더 다른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금리가 쉽게 올라가지 않을 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돼. 그게 어떤 거였냐면 최근에 겪었던 사건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작년도 11월 달에 금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막 대선하고 그럴 때. 왜 그러냐면 블루웨이브가 그때 나온 얘기거든요. 민주당이 다 차지해버리면은 돈을 많이 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는 더 약세가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도 인상하고, 민주당 이런 걸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전에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이런 식으로 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연준이 나와서 그거를 확 잠재워 버렸어요. 안 올리겠다. 그렇게 돼 보니까 12월 달 FOMC 발표 난 날 기술주 폭등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제롬 파월이 금리 올릴 생각 없다 이런 거 단언적으로 말했을 때 네. 기술주가 확 올라버렸다고.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기술주만 빌빌거리고 있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확 올라버렸다고. 이게 그냥 작지만 제가 말한 내용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금리가 빨리 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되면 기술주들은 또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오르기 시작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금리의 문제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때는 기술주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할인의 개념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술주 어느 쪽이 좀 많이 빠지냐? 바이오 같은 게 많이 빠진다. 왜? 얘들은 장기, 롱텀 사업인 게 너무 분명한 사업.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은 섞여 있어요. 장기 사업과 지금 당장 되는 사업. 실적으로 증명하는 사업과 앞으로 가져올 가치에 대한 게 섞여 있으니까 얘들은 그냥 말 그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냥 폭삭하는 쪽은 아닌 거죠. 그래서 같은 기술주지만, 같은 성장주지만 떨어지는 속도나 약한 정도가 다른 거예요. 특히 중국의 전기차가 왜 그렇게 많이 빠져버렸냐면 땡겨서 오른 게 좀 컸거든요. 2월달 초순부터 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전기차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직전 올라온 게 셌기 때문에 금리라는 거에 딱 맞아서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떨어지는 이 변동성도 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원자리 가는 게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모멘텀이 오면 얘들은 또다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느냐. 그럼 그건 두 가지에서 와야 되겠죠. 금리가 추세적으로 위협적으로 오를 거냐. 두 번째, 얘네가 계속 그런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증명할, 진짜 얘들이 좋아진다라는 걸 증명할 그런 어떤 가치를 증명할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질 거냐.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금리에 의해서 시달리는 구간에는 저희가 이런 이론들을 갖고 이런 상황들을 갖고 참고 적응을 해가야 되고, 이 상황에서 뭘 사야 되냐라고 할 때는 지금 금리에 민감하다 그래서 성장주를 그럼 놔버리거나 안 사야 되느냐라고 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얘들이 그것보다 더 빠르게 더 분명하게 성장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구간이 살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아리까리하다. 금리가 어느 정도 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얘는 그냥 팍 눌려버릴 것 같다.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제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그냥 사례가 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를 하나 더 얘기 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떤 데다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을 간간히 이제 구체적이고 사례 같은 걸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혁신 기술주를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는 그 같은 지표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몇 년에 걸쳐서 기술주를 추적해서 언제 사야 될지를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그 지금 질문 주신 거 제가 잠깐 그 보이는 걸 보니까 왜 제롬 파월은 계속 금리 안 올린다고 하고 유동 이런 거에 대해서 장담을 하는데 왜 시장은 계속 흘렁흘렁거리나요? 흔들거리나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확신의 차이들이 있잖아요. 시장은 모두가 믿으면 그쪽으로 안 가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두가 만약에 신뢰를 다 같이 좋게 보일 때는 거의 대부분 그 가격이 기간적으로는 제일 많이 올랐을 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볼 때도 쟤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쟤는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확신이 오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내용들 잘 보세요. 제가 무슨 말 얘기를 했냐면 개인은 공부하지 않은 개인은 언제 제일 확신을 느끼냐면 방송을 틀어도 주식 얘기하고 친구를 만나도 주식 얘기하고 심지어는 동네 사람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도 주식으로 말 걸고 이러면 자기가 볼 때 주식이 올라가는 게 너무 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 하던 사람도 해요. 단기적으로 고점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어디서 느끼느냐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충분히 의미 있는 확신을 판단할 상태가 안 됐는데 확신이 넘치고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런 모두가 확신이 드는 상황에서는 돈을 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자로 달려들 텐데. 그죠? 그리고 반대로 모두가 안 좋게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뱅크런이에요. 옛날에 대공황 때 생긴 말이 뱅크런이거든요. 뱅크런이 뭐냐면 은행이 내일 아침에 문 열고 1시간 안에 문 닫는데요. 돈 다 떨어진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아침에 문 열기 전에 뛰어가서 내 돈부터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네. 대공황 진짜로 그렇게 뱅크런이 일어났거든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막 변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은행을 향해 달린다는 뜻으로 뱅크런이에요. 너보다 내가 먼저 찾아야겠어. 요즘 한국에 있는 어떤 은행도 모두가 출금 신청하면 묻어납니다. 왜? 은행은 줄 돈을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리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출금을 신청하면 줄 돈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모두가 팔자가 돼버리면 완전히 그냥 떨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팔아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올라가는 일도 생기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볼 때 이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트러블이 생기고 있는 거는 단순한 시달림이다라고 제가 정의 내렸잖아요. 네.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 갖고 있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플레이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계산해보고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따지진 않아요. 근데 딱 정한 다음에 뭘 할까요? 이때 뭘 할 것인가? 사야 될 거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사야 될 거면 요 기간이 하루짜리면 오늘 밤에 바로 사야죠. 근데 이 기간이 일주일짜리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택하거나 아니면 하루 번갈아 사든거나 아니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오는 날 사거나 뭐 이런 하여튼 사는 날을 정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정하기 전에 먼저 뭘 정할까요? 뭘 살까를 정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할인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주가 하락의 치명적인 기술주라는 그런 단점을 가진 그 성장주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바라보냐면 과거와 같은 돈을 버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식들이라면 금리가 이렇게 꾸물꾸물 올라갈 때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인모스트 TV 그다음에 올려놓은 지난주에 보면 혁신 기술주가 왜 짧은 시간 안에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렸어요.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논리대로 하면
기간이 뒤에나 증명되는 제약주하고보다 훨씬 더 기술주가 짧은 시간 안에 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왜? 기술이 융합되면서 빨리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의 곡선이 급해졌다는 얘기는 기술과 기술이 빨리 융합하기 때문에 돈을 빨리 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하급수 기업. 시총 1조를 가는데 6개월이 안 걸린다. 그거는 미래 가격을 가져다가 그냥 부풀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돈을 벌어서 1조를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기하급수 기업의 특징은 현금이 쌓여 있어요. 테슬라 막 비트코인 살 정도로. 그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과거의 그 기술주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금리에 대한 트러블이 옛날보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심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면 기술주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구조를 바꾸는 기술주들은 지금 현금 흐름에 대해서 달라져 있다. 잉여 현금이 많은 상태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밸류에이션으로 기술주를 찾습니다. 현금이 많은 회사들을 아주 눈여겨보는 거죠. 빨리 현금이 발생하는 회사들. 일단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제가 하나 조언을 드리면 저희들은 뭘 보냐면 젊은 산업을 찾습니다. 젊은 산업이란 게 뭐냐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상당히 고점에 가 있는 산업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위로 폭이 별로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익히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산업이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더 장기적인 산업, 좀 수명이 길어 보이는 산업 중에 대표적인 건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양상들에 반도체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저희는 이럴 때 살 주식을 좀 챙겨 놓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럴 때 살 주식으로 저한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좀 좋은 사례. 그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은퇴를 하면서 뭘 하겠다고 말을 했냐? 우주. 우주 회사에 한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6년 전인지, 제 정확히 6년 전쯤에 아마존이 그 신재생 에너지 회사를 차렸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아닌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양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러분, 구글은 아프리카까지 해저 터널을 뚫었어요. 찾아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아프리카가 신재생 에너지의 노다지 국가예요. 땅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풍력, 수력 막 다 떠오르실 수 있죠. 예, 그런 쪽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빅텍은요, 예외 없이 신재생 에너지 아주 깊숙이 많이 투자했습니다. 근데 빅텍이 왜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에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이고 집착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마존이 왜 제일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 이유는 아마존이 제일 전 세계에서 일지방 전기를 쓰는 회사입니다. 어디서 쓸까요? 데이터 센터요. 클라우드 컴퓨팅 하죠? AWS요. 그 다음에 걔네들 아마존의 그 몰이 다 뭘로 돌아가요? 서버? 예, 이걸로 돌아가죠. 전 세계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회사 아마존이에요. 그러면 전기 이 비용 있죠. 전기를 땡겼을 때 얼마 와트당 킬로와트당 얼마가 드냐. 이게 아마존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많이 끼치겠죠. 그 다음에 요번에 미국처럼 부족해지면 어떡할까요? 자력 갱생이 되는 회사라면 어떨까요? 돌아가겠죠. 국가로부터 허용받아서 이렇게 분화받지 않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두 번째, 빅텍은 진입장벽을 만드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뜻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사업은요, 플랫폼을 먼저 형성한 데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계속해서 클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기득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생기는 플랫폼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에너지, 특히 전기의 패권을 쥐고 있어야 되겠죠. 애플, 구글, 아마존은 전기의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같은 얘기죠. 바이든이 이번 신재생 에너지로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잡겠다고 생각했을 때 빅텍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확보한 게 있거든요. 기술과 그 인프라와.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왜 아마존과 왜 구글은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테슬라조차도 ESS에 엄청 집착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 교환, 그러니까 ESS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지만 테슬라는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래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 테슬라 실적의 많은 부분, 비트코인을 산 돈에 대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탄소 팔아서 나온 거죠? 예. 이런 구조가 왜 나올까요? 향후에는 전기가 핵심입니다. 모든 이 신혁신 사업의 주 에너지는 전기입니다. 왜 전기일까요? 다 데이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회장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옛날 IBM 회장인데 21세기 석유는 데이터다 이렇게 말했어요. 데이터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다루려면 얘를 식히는 전기도 필요해요. 쿨링.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돌리는 전기, 식히는 전기 다 필요해요. 전기 세상인 거예요. 빅텍은. 그러니까 전기를 놓고 싸웁니다.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젊은 사업인 거죠. 지금 떨어져도 별로 갖다가 안 하죠. 왜? 빅텍이 미래를 보고 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지르는지 제가 알겠잖아요. 그러면 그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거기에 배팅하는 거죠. 근데 배팅한다 그래서 뭐 아무 때나 막 사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기에 좋은 때가 오면 그때 사면 되잖아요. 지금 시장이 금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저희 같은 데들은 뭘 살 수 있는지. 왜냐하면 먼저는 그거보다 먼저 뭘 결정해야 될까요? 지금이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사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뭘 살지를 결정해 놓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결정해 놓습니다. 왜? 길게 갈 수 있는 게 너무 확실할 때 훨씬 더 마음이 든든해요.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게 너무 분명할 때 저는 훨씬 더 좀 떨어져도 덜 흔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하시기를 시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진짜 팔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1년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예, 하지만 저는 1차 경고 1.5% 10년물 금리로 이때 그 발작은 좀 클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다시 금리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실적이 증명이 되고 경기가 증명이 돼서 진짜 금리를 올릴 수 있게 되면 이때는 더 시장이 연장되는 겁니다. 근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좋아지지 못하면 오르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실적 장세로 갈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엄청나게 쏟아부은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오늘 옐런이 말한 발표 중에 매우 중요한 단어를 발표했어요. 이제 저는 또 이걸 연구해서 다음 주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세금을 바꾸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미국에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으니 저는 이게 그냥 비트코인을 말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그의 심중에 있는 얘기인지 이는 따져야 되는데 크게는 말씀드려 볼게요. 그거는 법인세 그 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을 올리는 부분은 저 민주당의 주된 사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가까운 6개월 내에 그 제스처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볼게요. 얘기 오늘 되게 길어지네요. 정부 부채가 너무 올라갔거든요, 미국이. 근데 만약에 세계 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 개의 기관이 있어요. 잘 아시는 S&P, 그 다음에 무디스,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피치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한 나라의 신용 등급은 세컨 베스트를 씁니다. 제일 높은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로 택해요. S&P는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 두 개는 아직도 트리플 A. 만약에 미국 부채가 많아서 얘가 더블 A로 떨어뜨려 버리면 얘가 세컨 베스트이기 때문에
미국은 종신형을 맞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이 더블 A로 떨어지면요. 미국 국채에 걸린 레버리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제가 헤지펀드 얘기를 할 때 헤지펀드가 공모를 때리기 위해서, 공모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정당한 게임을 안 합니다. 걔들은 1,000원 갖고 10만 원을 빌렸습니다. 레버리지를 세게 쓸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제 다른 영상인데 인기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 애들은 딱 10,000원 걸어놓고 100만 원 빌려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 공모가 아니야. 참, 뭐죠? 공매도를 때리면 다 이기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들이 10,000원 놓고 100만 원 빌려 쓸 수 있는 이 제도, 이 레버리지 제도 있죠. 이 레버리지 제도의 근간이 국채. 미국 국채를 맡겨놓고 땡겨 쓴 겁니다. 그런데 얘 국채 등급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마진콜이 돼요. 모든 전 세계 헤지펀드는 다 돈을 현금으로 다시 쳐 막아야 됩니다. 거기다가. 왜? 10,000원 가치를 인정 못 받거든요. 등급이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는 멘붕.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뒤집어지는 거죠. 똑같은 일을, 비슷한 우려를 저는 건 10년 전에 미국 신용등급 한번 강등당할 때 경험했습니다. 멘붕이었어요. 전 세계가.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여파입니다. 왜? 세컨 베스트가 낮추는 거라서. 그러면 스탠다드 S&P 다음에 그 피치 말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아까? 말하다가 잊어버렸어. 무디스. 무디스가 한 등급 안 내리게 하려면 미국은 뭔 해야 될까요? 제스처는 좀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스처가 뭐냐면 예를 들면 법인세를 좀 인상한다. 내지는 세금을 좀 올리는 부분. 아까 오늘 옐런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세금의 이런 부분을 올려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순한 제스처였는지 아니면 그런 액션을 필요하다면 쓰게 될지.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는 필요해요. 아까 제가 그 무디스사가 강등하기 전에 증거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면들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그런 제스처를 쓴다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큰 컬랩스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위를 향해 가는 건 분명한데 그 사이에 어떤 고통 계곡이 올지를 변수들을 계산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지 않는 변수도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한 변수라면 저는 이미 그 변수를 어떻게 뛰어넘을지 계산해 놨으니까 조금 낫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권유드리는 건 지금 시장은 트러블이지 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트러블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꾸 밑을 들여다보면서 의심하지 말고 왜 얘가 트러블에 밖에는 안 될 수 있는지를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미래를 향해서 뭘 살까? 언제 살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볼 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드리면서 너무 오래 끌었는데 저로서는 스트레스 좀 줄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더 집착하는 게 좋냐? 내가 살 대상에 집착하는 게 더 좋다. 시장보다. 물론 둘 다 알면 더 좋다. 그걸 말씀드려서 혹시라도 힘드시면 내가 사서 들고 있는 애를 공부하는 거, 또 사고 싶은 대상을 공부하는 데 더 시간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